9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법관 충원을 위해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전 그간 계속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개정안 부결 후 법조 일원화 안착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혜인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는 사람들. 오늘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법조 일원화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구성원들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조 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후속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한자리에 다시금 모인 겁니다. 이들은 국회의 부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가 부결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법조 일원화를 무력화시키겠다. 한편에 사법개혁 뒤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원이 스스로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조 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법부 특유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이 같은 법조 일원화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지금 법원은 정말 사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신규법관 대다수가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법관 출신이었다라는 아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신하는지 천천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조 일원화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5년의 법조 경력 기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법률 지식만 딸딸 외워서가 되는 게 아니라 법관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판단 능력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법원은 유능성 중심, 법률식 중심으로 계속 판사를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관점은 안 된다. 사법도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조 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05년 전후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나왔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사법도 서비스라는 이야기였죠. 사법은 법 관료가 국민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일종의 서비스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이 되기 위한 자질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고 그런 자질을 평가하고 또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판단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한상희 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해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판사 수급이 어렵다고 법조 경력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판단될 때 그랬을 때 민주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것이 법관이라고 하는 일부 소수의 법조 관료의 손에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정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갈망에 의해서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창익 민변사법센터 소장은 법원행정처가 그간 법관 수 자체를 늘리는 데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법관 증언과 예산 증액은 법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매듭을 풀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게 성 소장의 주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신규 법관 확보를 위하여 법조경력 단축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법관 수 자체를 늘리는 데에는 예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 증원 등에 드는 추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소규모 예산 증액만으로 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법관 증원과 예산 증액은 법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도 필요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완성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법조 일원화 개혁을 위한 조속한 후속 논의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이 많아졌지만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생각나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나 같은 공용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사우나에서 생긴 사고, 그리고 관련 손해배상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소 자신이 자주 가던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김 씨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김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주변 손님들이 119 신고를 한 겁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고 체온은 41도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특성상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나에 방치돼 있던 김 씨는 두피와 뒷목 등 상체불명 신체 부위와 함께 전신 중상 화상까지 입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던 김 씨는 가까스로 회복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해당 사우나의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단 사건의 쟁점은 사우나 내에 주의 안내 사실을 적어놓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고 시설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고객이 의식을 잃은 경우까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사우나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전배려 의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비단 근로자뿐 아니라 공중업계 업자 역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를 대리한 공단은 통상적인 고객의 사우나 이용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는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기간 방치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김 씨는 사우나에서 움직임 없이 장시간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업체 측은 3시간가량 방치했고 이로 인해 김 씨가 화상을 입었으므로 안전배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나 시설은 스팀 및 열을 주입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장소이므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관리자 없이 매표소에 매표원만 근무하게 해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온의 찜질실 등 고객의 구체적 상태의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우나의 특성상 영업자에게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된다는 게 공단의 논리인 겁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업체 측에 화상을 입어 치료하는 데 쓴 치료비 등에 대해 보상해달라며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나 업체 측은 사우나 시설의 안전상 하자는 물론 관리상 부주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서울 서부지법 민사 5단독 공성봉 판사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김 씨에 대한 치료비 1,320만 원을 업체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공단 측은 판결에 대해
사우나에서 고객의 의식을 잃고 장기간 방치되면 이용객의 생명, 신체 등의 침해라는 악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사우나는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지난 9일 유부녀의 집에서 바람을 피운 불륜남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소정 변호사의 바로보기에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내연남을 집으로 초대를 했고요. 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이 두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게 한 3차례 정도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를 뒤늦게 안 남편이 그 내연남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인데요. 네. 공동거주자가 한 사람의 동의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 지금과 같은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는 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이 그동안 내려졌었나요? 네, 지난 40년 전에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어서 판례가 확립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주거 안에서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네. 주거권자 여럿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다른 거주자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개념은 법조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거주자 한쪽의 승낙을 받았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침입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네. 집에 없던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불륜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왔다는 점 때문에 폐지된 간통죄의 빈자리를 주거침입죄가 대신한다.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어져 왔습니다. 가정 내부의 갈등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견도 있었고 간통죄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 그 유죄 선고의 그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이제 지켜오던 이 사법부에서 이 의견에 대한 그 반영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에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네, 기존의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의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2심의 판결인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평온하게 그 집에 들어갔다면은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다른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라는 그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그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부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기존의 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번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의 이 그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사실상 이 내연남이 그 주거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기존의 판례가 다소 이 불륜행위,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좀 그 적용이 되던 독특한 판례 법리이기는 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거침입의 그런 범죄 태양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행위 같은 경우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동의를 다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범죄 태양과 균형을 맞추는 타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간통죄가 폐지되고 또 이런 주거침입죄까지 이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실제로 그러면은 가정을 해치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것이 좀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사 사건을 해보면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그 피해자의 피해의 어떤 크기보다 훨씬 현저히 적게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상황을 기존에는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함으로써 형사 합의금도 받고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왔다면은 지금은 형사 처벌을 완전히 없애면서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즉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리고 그 내연남이라든지 뭐 상간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면서 일으키는 그런 피해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적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을 지금은 비범죄화하는 것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를 손해배상 액수를 상향하는 것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의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통죄도 좀 폐지된 마당에 네. 뭐 위자료라든지 좀 실질적인 좀 처벌 대안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태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김 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 나서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인명 경시 성향이 있다. 또 범행 수법이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끔찍한 만행으로 숨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집에 있던 작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까지 해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일간 집안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자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